사사건 건플러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교수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 아시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법원 판결이 5년이나 미뤄졌는데 결국 오늘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제3고심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다뤘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어떤 소송인지 정리해 주시면요. 1941년부터 43년까지 일본의 그 신일본 제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강제 노역을 당했던 우리 국민들이 임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1997년에 그 오사카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마는 1, 2심 모두 졌고 일본에선 졌고요. 네. 2003년에 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05년도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역시 1, 2심에서 졌습니다. 네. 그런데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는 그와 같이 진 것은 일본이 판결했던 효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그건 옳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파기환송을 했고요. 네. 그래서 2013년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판결이 내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이 상고를 했고 아직까지 상고 결과가 나오지 않다가 오늘 결론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일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에 두 칸은 일본에서의 재판입니다. 졌습니다. 국내 재판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 그래서 우리 징용 피해자분들이 1심, 2심에서 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2012년 5월입니다. 우리 대법에서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재판해라 파기환송했습니다. 그게 2012년 5월입니다. 네. 그리고 2013년 7월에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다시 열린 상고심에서 서울고법은 알겠습니다.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야 하는 일본 제철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면서 재상고를 했는데 5년 동안 미뤄지다가 결국 오늘 대법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소송을 제기했던 할아버지들 중에 단 한 분 이춘식 할아버님이 살아계셨던 건데요. 네. 아주 만약의 경우를 소송 네 분이 제기하셨고. 네 분이 제기하셨는데 3분 돌아가시고. 네. 지금 계속 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대법원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이 미뤄졌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춘식 할아버님 나이가 실제로 주민등록상으로는 94세로 볼 수 있지만 실제 나이는 98세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네. 몇 년이나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사실상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들 모두가 살아있지 않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을 상정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계속 얘기했던 건 1965년도에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정리가 됐다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 배상할 건 배상했다. 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함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재천명했다라는 거고요. 강제징용에 따른 일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라는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로 관련된 소송 사건들도 급물살을 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5년에 한일 청구권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네, 개인이 그 전쟁 범죄로 인한 피해 본 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알겠습니다. 자, 보셨겠지만 13년 걸렸습니다. 소송 하나가. 네, 그 과정,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1년 18살 나이에 일본 제철소로 끌려간 이춘식 할아버지입니다. 이제 백수를 눈앞에 두고 계시는데요. 하루 12시간씩 3년 넘게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제철소에서 그야말로 그냥 녹아내리지 막파오는 게 그렇게 일하고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고요. 폭발탄 다 맞아가지고 다 이 공장이 바삭바삭 다 멀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여기서 보상을 주겠냐고. 지난 2005년 이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는 체불임금 기록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8년의 공방 끝에 신일본 제철과 미쓰비시는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00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5년이나 미뤄지면서 그때 법정에 섰던 다른 세 분은 돌아가시고 이제 이춘식 할아버지 한 분이 남았습니다. 기록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살아있을 때 줘야지. 죽은 뒤에 누구를 들라냐고, 그죠?
다행히 정정하셔서 오늘 이춘식 할아버지 법정까지 와서 저 판결을 눈으로 지켜보셨어요. 네, 이춘식 할아버지가 오늘 법원에 오셨는데요. 오기 전에 이 같이 소를 제기했던 할아버님들 돌아가셨던 일부 소식들을 몰랐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더 큰 슬픔을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배상을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울림이 있었던 것은 아내분이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서 생전 못 받았던 돈 가지고 우리 같이 쓰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아내가 죽은 지 벌써 20년이나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과연 일본 기업이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진짜로 배상을 하게 될지 많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법원의 판결 요지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요. 노 변호사님의 설명 듣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일본에서 내렸던 판결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일본 판결은 우리나라 국내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 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 관련된 것들은 정리됐을지 모르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그런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본인의 개인적인 청구권이 살아있든 말든 간에 배상 시효가 없어지거든요.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식으로 그 상대방에게 배상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심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10년 지나면 배상의 의무가 사라지는데 이 건은 벌써 지금 80년 가까이 된 사건인데.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2005년도에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부터 기준을 삼아도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웠었는데. 소멸시효가 관건이었는데. 그렇죠. 대법원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군요. 1억 원이라는 보상금은 그때 임금을 못 받은 걸 물가 이런 걸 감안한 겁니까? 아니라면서요. 그때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사실은 계속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계산 금액이 이제 나온 거는 제가 판결문을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물가 상승률을 조금 고려한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처음으로 소를 제기했을 때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당시에 노역을 했는데 받지 못했던 임금들을 가지고 총괄적인 배상을 청구했던 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거라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노역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현재 물가라든지 이렇게 산정해 보게 되면 1억 원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난다면 그 당시 노역했던 부분들을 산정했을 때는 훨씬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판결 직후 이춘식 할아버지와 또 고인이 되신 김규수 할아버지의 부인이 밝힌 소감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재판 너희였는데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많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멍청이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내 눈물 나오고 울음이 나오네. 기왕에 일찍 좀 서둘러 주셔서 본인이 그렇게 한이 되었던 그런 멍어리진 것을 조금만 일찍 이런 판결이 났으면은 가시기 전에 이런 좋은 것이를 맞았을 때인데 마음이 아픕니다. 진즉에 이것이 해결이 되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해결되어서 남은 가족이라도 정말 마음이.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런 역사적 이 역사적 판결을 떠나 우리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5년이나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미뤄졌느냐 그 배경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보겠습니다. 2014년 10월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삼청동 공간에서 비밀 회동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당시 현직 대법관이었던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병대 법원 행정처장,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윤선 정무수석, 또 안전행정부 장관 이렇게 당시 정부는 일본과 위안부 문제 합의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이 나오면 그 합의가 틀어질까봐 걱정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처장은 전국 법원의 강제징용 재판 상황을 설명했고 외교부는 재판 연기 요청을, 안행부는 위안부 재단 설립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회동 후 1년 뒤에 진짜로 위안부 합의가 타결이 됐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년 11월이 돼서야 대법원은 그때서야 이 사건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밝혀진 사법농단 문건에도 대법원이 강제징용 재판을 상고법원 설치에 적극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곳곳에서 드러나는데요.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의 공약 방안으로 강제징용 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재판을 미뤄주면 청와대가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피해자들 입장 다시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일본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왜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꼭 이 좋은 일을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꼭 이루어지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일본 사람한테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꼭 사죄하고 보상해라 일본은. 부탁하고 싶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이나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지금 이런 혐의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기소에? 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징용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고소라도 하고 싶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사법농단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관련된 조윤선 전 수석 등에 대한 혐의가 확정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도 추가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201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 고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이걸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끌고 왔던 부분들이 정부의 의도성이 존재한다라면은 아마도 이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5년 동안 또 재판을 시작한 지 13년인데. 근데 그건 좀 어렵죠. 사실은 5년 동안 끌었다고 해서 어떠한 종류의 손해가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5년 동안 끄는 것이 불가피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소명이 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혐의를 밝혀서 기소하는 것도 지금 그렇죠.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일본 쪽 반응이 나왔는데 오후 4시에 벌써 초치를 했군요. 우리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했어요. 그러니까 이승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이제 항의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즉각 국제사법재판소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본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 사실은 또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 이제 그 사법부에 대해서 조금 약간 모욕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두 분께 이게 신일본 제철이 순순히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걸 낼 건지 안 내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또 저런 것도 궁금합니다. 나머지 지금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수많은 아직 살아계시는 징용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판결의 효력이 일본에 직접적으로 미친다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판결은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일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집행 같은 걸 할 수가 없죠. 다만 만약에 지금 이제 신일본 제철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사업지를 가지고 있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지금 이와 관련된 사건이 13건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13건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아마 판결이 선고될 예정인데 미쓰비시 같은 기업은 우리나라에도 지사가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미쓰비시 같은 경우 사실은 2015년도에 이미 미군 포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기도 하고 배상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문제는 그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제 방법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소지가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했다고 바로 일본 기업이 이 돈을 배상하거나 사죄하거나 할 것 같은 움직임은 보이지 않거든요. 아베 총리까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일부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을 확실하게 내려주고 이걸 토대로 외교적으로 우리 정부가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슬기롭게 찾아가야 되는데 너무 이것을 우리 스스로 외면해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큰 대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라가 힘이 없어서 국민이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어떻게 졌느냐라는 문제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관심 가져야겠습니다. 자, 김병민 교수, 노영희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